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보충을 조금만 하십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끝날 때 어떻게 됐죠?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 우리 했죠. 굉장히 보셨어요? 네. 굉장히, 예. 그 뒷부분 보셨죠? 그게 우리가 한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좋은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뭐예요? 아시는 분 말씀하세요.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입니다. C, 아죠? C를 줄이면 플라시보 이펙트, 플라시보 효과.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위약 효과라는 겁니다. 위약 효과. 가짜 약 효과라는 거예요.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그런 사람들 있죠? 아, 난 불면증이 심해서 잠을 못 자. 아니, 불면증은 낮에 열심히 일하고 한 이틀쯤 안 자면 다 없어요. 아니야, 넌 몰라서 그래. 내가 불면증이 불면증을 못 자시는 분들, 못 주면. 하여간 어떤 병으든 간에 자기가 분명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아주 굉장히 권위 있는 의사가 이게 선생님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병에 가장 최근에 발명된 최고의 약입니다. 하고 주죠. 그날 잠 잘 자요. 10년 동안 불면증에 걸렸다는 사람이 이 최신 발명된 약을 주니까 잠을 잘 자요. 근데 그 약이 뭐였느냐? 설탕으로 그냥 똥똥을 만드는 가짜 약이에요. 무슨 약도 나를 못 고쳐 하고선 뭐 실제로 그 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씩이나 믿을 만한 의사가, 권위 있는 의사가 이거 정말 좋은 약입니다 하고 주면 푹 자는 거예요. 그 약 정말 효과 있네. 약도 아닌 거였는데. 그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우리 얘기했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 다 마음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열심히 누구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는 그게 하나님과 부처님이건 산신령이건 뭐건 간에 그 효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뭐 정한수 떠놓고 뭐 산신령한테 빌 때 그 산신령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비는 사람의 자세가 통일되어 있고 정성이 극에 닿으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이 극에 닿으면 하늘이 반응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가 기도하는 신이나 누구의 기적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효험 그런 전지전능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믿는 자의 자세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예요. 그럼 플라시보 효과는 자 믿으니까 좋게 일어나는 거죠. 이거에 반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노시보 효과라고 한답니다. 노시보 효과. 이건 뭐냐? 이거 분명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그 하스피스가 뭐죠? 하스피스? 불치병이나 어떤 중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분들이 대기하는 데가 하스피스 아니에요. 그렇죠? 하스피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자, 하스피스니까 누가 거기에 자주 가겠어요? 신부 같은 분들 자주 가요. 이제 하스피스 측에서 아 이분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면 신부 같은 분이 거기에 가서 그 환자 방에 가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성경이건 뭐건 같이 읽어주고 그런 어떤 이 의식 같은 거예요. 이제 곧 죽을 분을 위한. 하스피스에 그날도 자주 오는 신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스피스 책임자가 203호실 환자가 이게 내일 모레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좀 기도해 주세요. 203호로 간다는 게 303호로 갔어요. 아직 죽을 날짜도 안 받고 한참 더 303호에 가서 기도드렸거든요. 그날 저녁으로 돌아갔어요. 303호 환자. 노시보예요. 그러니까 가짜지만 이거 진짜라고 모르고 속아서 믿으면
진짜의 효과가 나오는 거고, 멀쩡히 안 죽을 사람이 신부가 와가지고 마지막줄 기도,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보니까요. 놓으세요. 긍정적으로 믿을 것이냐, 부정적으로 믿을 것이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그 칭찬에 얘기했었죠. 칭찬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 칭찬의 방법 중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올타이머니까 아실 거예요. 김대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주먹계에 그런 분 중에 하나 있는데, 저를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그분하고 옛날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랬어요. 그분이 환갑일 때 제가 뭘 선물해 드렸냐 하면 표창장, 아폴론가 그거 트로피 만드는 데 가가지고 95불 내고서는 상패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썼냐면, 형은 이 시대 마지막 낭만주의자. 형은 이권이나 이런 걸 쫓지 않았고 늘 후배들을 잘 이렇게 감싸 안고 갔으며, 간단히 써준 거예요. 얼마나 감명을 받은, 집 안방에 벽에 딱 붙여. 누가 자기를 이 시대 최후의 낭만주의라고 불러주겠습니까? 그 양반이 정말 낭만주의였어요. 그래서 한때 어딥니까? 디트로이트인가 중부 어디에서 미국에 한 40년 전에 가발로 돈들 많이 벌었죠. 가발로 떼돈을 벌어가지고 LA에 오셔가지고 러스밸리스에 큰 풀장 있는 대저택에서 살면서 후배들 감옥에 들어가면 다 꺼내주고 돈 엄청 썼죠. 그분이 여기 와가지고는 포머나에 리커스토어를 했는데, 흑인촌에서 그 가발로 번 돈 갖고 했는데, 샷건을 카운터 뒤에 샷건이 딱 있어요. 너무 흑인촌. 샷건 2개를 딱 놓고, 그리고선 흑인들이 막 몰려 들어오면 누가 훔칠 것 같으니까 딱 문 앞에 일렬로 세워놓고 one by one, 영어 들어가는 한 놈씩 들어와요. 한 사람 들어와서 나가면 그 다음에 들어오고 아주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이해가 자꾸. 거기서 제 후배 둘이 거기서 일을 했는데, 한 번은 누가 정말 흑인이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전거 체인을 갖고 와가지고 실제로 카운터 뒤에 샷건을 꺼내서 쏴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미국은 정당방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은 친구가 또 워낙이 전과가 많은 친구였고, 경찰서에 가서 잠깐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래서 대석이 형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이쁜이가, 별명이 이쁘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제가 그때 유태인 제일 힘센 변호사 샘 와이스인가 샘 위스인가 하는 사람을 사가지고, 그래서 야는 샷건으로 사람을 쏴 죽이고 경찰 유치장에 한 3시간 있다가 나온 게 전부예요. 감옥을 하루도 안 갔어요. 근데 그 이제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샘 위스라는 변호사는 이 미국도 돈이 하고 이 연줄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 사람을 참 찾은 게 행운이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은 판사의 변호사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판사의 변호사. 그건 무슨 말일까요? 판사들도 자기 가족이 문제 생길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 손주 누가. 그러면 그걸 맡기는 변호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사들이 믿고 맡기는 변호사. 위력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유태인 변호사는 그렇게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유태인 변호사가 한두 개 아니니까. 근데 유태인 변호사 중에 센 변호사가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 변호사는 재판이라도 자기가 무슨 일 있으면 판사한테 전화해서, 내가 못 가겠는데 좀 믿어줄래? 여기도 연줄이에요. 그래서 그 후배는 사람 죽이고도 하나도 안 갔어요. 이 상패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이, 이제 지금은 좀 나이가 좀 되지, 한 10년 전쯤 하면은 제 친구들의 이 자제들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이럴 때예요. 요새는 다 이제 시집장가 가고 손주 낳고 할 때지만, 그땐 저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꼭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어때? 애들이 요새 자녀분들이 몇 살이야?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네가 지금 와이프에게 꼭 선물해 줘야 될 시기가 왔다. 뭘? 와이프에게 상패 하나 만들어줘. 저는 우리 엄마 64세 때, 64가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그 해 내가 머리 아이디어가 들어와서 64회 우리 어머니 생일 때
신북경에서 방 하나 빌려가지고 가족들 다 우리 오형제니 가족들 다 뭐 손주까지 해가지고 며느리 사위들 가지고 다 모였을 때 제가 상패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 대서병 이 시대 최후의 낭만주의자처럼 만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제가 좀 기억을 해보자면 어머니가 되시고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일체 돌보시지 않고 모든 삶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와서야 그 어머니의 뜻을 조금이나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 조각들을 묻고 어머니께 바치오니 부디 오래 건강히 사세요 하고선 5 자녀, 배우자들, 사위 며느리, 손주 이름 쫙 밑에 해가지고 우리 엄마 군약을 먹고 간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의 언니가 신교육 아버지를 잘 만나서 신교육 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지죠. 신교육 해서 한다고 학교를 보냈는데 근데 거기서 어느 남자랑 연애 결혼을 하면서 아버지가 지정해주는 그 무슨 결혼이지 연애 결혼 말고 하는 거 중매 결혼. 중매 결혼 그걸 말을 안 듣고 그러다가 자살해 죽었어요. 우리 엄마의 언니가. 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야 신교육 시켜봐야 이 나쁜 아이디어. 그래서 우리 엄마를 학교에 안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느라고 본인을 위해서 돈 한 푼 안 쓰고 그런데 그걸 상패로 드렸으니 눈물바다가 우리 제가 다 쓰고 만들었지만 읽긴 우리 큰 누나가 읽었어요. 그때 신북형 밥 먹을 때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 누구에게든 진심한 감사를 담아서 상표만 요새도 그렇게 안 올라서 한 100몇십 불이면 할 거예요. 아주 근사하게 크게 해도 한 120, 30불이면 할 겁니다. 최고 인생 최고죠. 아마 이거 나 관에다 넣어주라 그럴 겁니다. 아마.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빠진 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 자꾸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killing words, healing words 얘기했죠. 사람을 살리는 말, 치유하는 말, 죽이는 말. 말뿐이 아니에요. 말뿐이에요. 우리는 눈빛으로도 표정, 눈빛, 몸짓으로도 사람에게 기운을 줄 수 있고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아서 원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눈빛. 기억나죠? 다이아몬드 광고? Say everything without saying a word.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걸 말하세요. 다이아몬드 주면서. 그런데 꼭 그 다이아몬드 광고뿐이 아니라 우리는 눈으로 모든 얘기를 해요. 눈으로.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우리 PIX는 픽처입니다. 픽처를 줄여서 PIX라고 써요. Picture paints 1,000 words. 그때도 했었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림은, 사진은 그려내요. paints. 뭘 그려내요? 1000마디를. 한 장의 사진이 A가 빠져나요. 픽처. 한 장의 사진이 1000마디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장의 사진이 1000마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할 수 있겠죠? If looks can kill.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If looks can kill. looks를 gaze라고 해도 되겠죠? 쳐다보는 눈길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면, 쳐다보는 눈길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면, 전에 무슨 권투 선수끼리 잘 모르겠어요. 그걸 뭐 그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TV를 보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어느 한 친구가 그 상대에 있는 어느 친구를 쳐다보는데 정말 눈에서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설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 If looks can kill.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누굴 죽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 원하는 그 증오로 차서 그렇다면 that man's dead. 저 사람 이미 죽어 자빠졌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길이 그렇게 사리로 가득 찼던 거예요.
눈길 하나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육체적으로 죽일 수 없다 하더라도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정신을 죽일 수도 있겠죠. 제가 한국 일보 다닐 때 저도 참 제가 그랬죠. 제가 말 조심 안 하고 말의 표창을 날리고 내 딴에는 정의로운 상황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평생 원수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어리석을 젊었을 때. 그때도 제가 거기 신입 기자로 들어갔을 때인데 저랑 같이 들어간 신입 기자 한 명 있었는데 제가 뭐 누굴 무시하고 뭐 그런 사람 아닌데 근데 이 친구가 그날 어느 날 딱 보니까 뭐 제가 그래도 잘났다는 건데 양복하고 넥타이가 하나도 맞지도 않고 신발 뭐 이상한 데다가 하얀 양말을 쫙 신었는데 그냥 볼 때 제가 이 사람을 미워서도 아니고 무시해서도 아닌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근데 그 친구가 눈치채버린 거예요. 내 눈길만으로 너 되게 잘났네. 내가 좀 쪼다같이 촌놈같이 보인다 이거지. 그 들켜버려. 그럼 복원할 수 없는 관계의 악화예요. 눈길 하나로 조심하지 못해서 왼수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조심할 게 아니고 눈길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눈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욕탕 사건 때 누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길래 제가 나오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지금 이불은 거짓말 하시는데 선생님 눈은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때 딴 데 보고 그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말이야 눈인 거짓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때 그런 말도 하잖아요. 눈으로 말해요. 뭐 그러죠. 사랑할 때도 귀를 막고 눈으로만 하면 속는 일 없을 겁니다. 달콤한 말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지. 자,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나 사태도 어느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사진을 공부할 때 이제 그 숙제를 내주면 사진 찍고 하는데 이게 사진기라고 칩시다. 자, 이 사진기를 찍는데 대개 보통 사람들은 사진 찍으면 그냥 다 요거만 찍는 것 같잖아요. 제가 취재할 때, 기자로 취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 사진 좀 배워서 사진 기자를 안 붙여주고 혼자 나가서 기사도 쓰고 취재도 했는데 사진도 찍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기자들은 그냥 이렇게 찍고 말아요. 여기다 눈높이로 이렇게. 진짜 창조적인 친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의자에도 올라가고 밑에서 올려도 찍어보고 뭐 저기 담벼락 위에 가서도 좀 내리 찍어보고 여러 각도로 보는 거예요. 여러 각도로 보는 사람과 한 각도로 보는 사람과 대상에 대한 이해 폭이나 깊이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도 한 각도로만 보는 사람 많잖아요. 한 각도로 귀찮고 게으르고 뭐 창의성 없고 해가지고 아유 나 다 봤어. 뭐 아유 더 볼 거 없어. 더 볼 거 없긴. 그 사람은 그 각도밖에 못 본 거예요. 각도가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안방에서 시어머니 얘기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또 부엌에 가서 또 며느리 얘기 들어보면 또 며느리 얘기가 맞고 그래서 everything has two sides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모든 것에는 두 면이 있어요. 근데 highway or my way인 것처럼 그런 말도 있죠. Everything has two sides, my side and wrong side. 자기 사이드만 나머지는 다 wrong side. 굉장히 말장난이지만 옛날에 어느 지혜로운이가 어느 동네에서 크게 분쟁이 일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둘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의견이 요새처럼 의견이 서로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 동네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모셔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의 결정에 따르자. 그래가지고 한쪽에서 대표가 자기네 쪽의 의견을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들어보더니 예, 그거 맞는 말이네요. 이제 그 반대편 대표가 나와서 또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예, 그거 맞는 말이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니 당신 뭐 지혜로운 사람들이 당신 완전히 돌팔이야. 그냥 양쪽 다 맞으면 당신 가짜 아니야. 그랬더니 그 말 맞네요.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뭐 제 친구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친구가 안중근 의사 뭐 기념사업회 회장을 해요. 한국에서 국회의원도 잠깐 했었고 그런데 걔하고 단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가기념사업회 회장도 하니까 안중근 의사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법이다. 우리에게는 안중근 의사고 열사지만 일본에서 보면 테러리스트다. 아니 너 어떻게 안중근 테러리스트?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 근데 네가 지금 그랬잖아. 말이 안 되는 게, 야, 난 정말 너하고 더 이상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돌아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보지 못하면 우리는 편협적으로 한쪽밖에 못 보는, 코끼리 뭐 다리만 만지고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산이 있어요. 옛날에 교통이 편리하지 않을 때 산의 서쪽에서만 산 사람들은 할아버지 때, 아버지 내 때까지 다 이건 동산이에요. 동산. 동쪽에서 산 사람들은 3세대, 4세대에 걸쳐서 서산입니다. 양쪽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야, 저 사람 동산. 웃지. 저게 서산지부터 동산이야. 싸움이 끝나겠어요? 뉴욕에 있는 사람한테 시카고에 가는 길이 어디요? 하고 물어보면 당연히 서쪽으로 가야죠.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한테 시카고는 어디 쪽으로 가야 합니까? 동쪽으로 가야겠죠.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뉴욕에서라면 서쪽으로 가시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동쪽으로 가세요. 그걸 다 볼 수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보는 것과 여러 각도를 보는 것은 무슨 차이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는 한쪽 사이드밖에 못 보고 어떤 사람은 전체를 볼 수 있을까요? 그 차이는 뭘까요? 경험. 넓게 크게 보여요. 그러려면 생각을 이제 넓게, 그러니까 숲을 그러니까 나무에만 보지 않고 숲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리를 둬야 돼요. 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감정이 먹구름처럼 우리를 덮쳐올 때 그게 나다. 내가 지금 느끼는 거니까 이게 나다 하고 거기에 끼어있고 낑겨있고 끄달려 있으면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일이면 없어요. 내일이면 몇 시간 있으면 없어질 감정에서.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나 나의 슬픔과도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했듯이 This too shall pass. 이것 또한 지나가리니 이것도 지나간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거리를 둬야죠. 그 속에 낀 게 있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진 공부할 때도 그런 말 나온 게 있어요. 이 세상엔 모든 거는 거리를 두면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슬픔마저도 사진 찍을 때 옆에 보이는 거 뷰파인더를 통해서 보면 슬픔마저도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거리를 두기 때문에. 거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리. 보세요. 우리가 이게 제 비유가 아니라 내 스승의 비유인데 우리가 비행장에 시간이 늦어가지고 비행기 놓치면 어떡하냐고 프리웨이를 탔는데 그냥 사방 꽉꽉 막혀서 가지도 않고 꼼짝달싹 이놈의 LA 트래픽은 맨날 이 모양이야. 신경질 막나 이놈의 트래픽 하다가 어떻게 겨우 행운 좋게 시간에 맞춰서 프리웨이 올라탔죠? 아니죠. 비행기 올라탔죠? 그래가지고 이륙을 해서 내려다 보니까 내가 신경질나서 욕하면서 오던 프리웨이에 반짝반짝한 트래픽의 줄마저 아름답게 보여요? 안 아름답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이죠. 거리예요, 거리. 거리를 둔다는 거. 그래서 칼리지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사원의 기둥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듯이 기타 줄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듯이 연인들 사이에서도 일정한 간격을 두라는 거죠. 그래야 오래가고 거기서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혼자 사는 게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 갈수록 더 옛날에는 뭐 같이 산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저는 앞으로 만약에 어느 상대를 만나고 마음의 변화가 와서 누구랑 같이 산다 하면 저는 이러려고 그래요. 돈이 좀 있으면 큰 땅에서 집 따로따로 밥 먹을 때 같이 만나고 뭐 너희 집 내 집 따로
돈이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한 빌딩에 살아야 된다 하면 최소한 층수가 다르게. 난 2층에 살게. 아니지. 그러면 누구랑 같이 지내? 한 방에서 한 공간에서 누구랑 같이 지낸다? 그거는 오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섹스도 힘들 테고. 각도란 얘기하니까 여기 하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제가 좀 이제 좀 기사정연하죠. 막 서두르지도 않고 계속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윌리엄 포크너를 전에 얘기했죠. 백악관에 저녁 한 끼 해결하기에는 길이 너무 멀다고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안 갔던 윌리엄 포크너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작가들은 문체가 중요하잖아요. 뭐 화려한 문체, 뭐 자기만의 문장 스타일. 윌리엄 포크너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문장의 스타일 같은 건 신경을 안 쓴다. 갈 길 바쁜 사람의 발걸음이 눈밭 위에 어수선하게 남겨지듯이 쓸 얘기가 많은 사람이 무슨 문장 이쁘게, 우리들 보면 글씨 이쁘게 쓰는 애들은 되게 좀 따분한 애들이 글씨 이쁘게 씁니다.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 쓰기 바쁜데 무슨 글씨체가 이쁘겠어. 제가 할 얘기가 많으니까 막 서두르는데 점점 이제 저도 경험이 생기니까 이제 좀 질서 있게 나가요. 무슨 얘기 하다가 일로 왔죠? 자,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하는 얘기인데, 옛날에 애꾸왕이 있었어요. 애꾸왕이. 옛날에 다 초상화들 그리는 게, 그렇죠. 돈 가진 사람들 초상화 그리는 게 아주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궁정 화가에게 내 초상화를 그려라. 그리고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애꾸를 그려놓은 거예요. 야, 임마, 애꾸를 그리면 어떻게 해? 이거 나 죽고도 계속 남을 건데, 그냥 왕이시여, 애꾸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임마. 그래서 다른 화가가 왔어요. 애꾸 아닌 것처럼 잘 그렸어요. 그 왕이 또, 이건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내가 애꾸인 줄 다 아는데, 이렇게 그리면 어떡하냐? 아,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애꾸를 그려도 화내고, 안 애꾸를 그려도 화내고. 세 번째 화가가 왔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멀쩡한 눈이 보이는 옆모습만 그린 거예요. 프로파일이라고 그러죠. 프로파일. 옆모습이란 얘기예요. 사실이죠.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지혜로운 거예요. 캔디스님, 선물 하나 드릴게요. 좀.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사건이건 상황이건 어떻게 어느 면을 보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면도 찍고 저런 면도 여러 면을 볼 수 있으면 이해 폭이 넓어진다고 그랬죠. 한 면만 보는 것보다. 그러려면 거리를 둬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제가, 이거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젊었을 때 여자를 사귀거나 하면 그게 항상 문제였어요. 다리가 이쁜데 어디 안 예쁜 데가 있으면 그 안 예쁜 데가 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또 뭐 다른 데가 이쁘면 또 여기가 안 예쁘면 그 안 예쁜 데가, 그 항상 안 예쁜 데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제가 마음의 눈이 떠지고 좀 나이가 들고 하면서 그게 바뀌더라고요. 좋은 면만 보자. 이쁜 면을 더 많이 보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면을, 여러 면 중에서 어느 면을 볼 것인가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좀 특별히 좋은 그 핸드아웃을 갖고 왔다고 그랬죠? 제가 아주 오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 찾았어요, 이거를. 누가 마치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온 거였죠,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자, 거기 동그라미 쳐있죠? 그게 전 강의에 말씀드렸던 보예저호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명왕성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잠깐 뒤를 돌아서 찍은 지구예요. 태양계. 점이네. 정말 점이죠. 그러니까 태양계가 영어로 뭡니까? 솔라 시스템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행성들이 돌아가는 이 시스템 자체, 이거가 은하계 안에서만도 최소한 2천억, 3천억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은하계 하나만에서도 2천억, 3천억 개나 있는 그 솔라 시스템 중에 하나에서도 요점이니까 은하계 전체를 사진 찍으면 점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요. 지구 위에서. 그런데 여기 위에 있죠?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나중에 대회 가서 보세요. 이건 우리 아까운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기도 나오잖아요. 칼 세이건이 이거를 제안해가지고 사진을 찍게 했는데, 그랬는데 나사의 관계자들이 그 돌렸다가는 태양빛 때문에 렌즈 망가진다고 반대하댔어요. 그랬는데 보예저가 거의 다다릴 쯤 해서 나사의 국장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뀐 새 국장이 칼 세이건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칼 세이건의 제의대로 몇 년 뒤에, 지구를 떠난 지 한참 뒤에요. 거기까지 갔을 때는. 그때 여기서 컴퓨터를 명령을 해가지고 돌려세운 거예요. 나사 국장이 바뀌면서. 나중에 대회 가서 읽어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진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글처럼, 제가 시간 없으니까 빨리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 집이고, 그리고 요 조그만 점 위에 이 인류 역사상 있었던 사람들이 다 낳았다 죽었다 이 조그만 점 위에서 다 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서 숱한 전쟁이 일어났고 죽이고 살리고 여기서 어깨에 힘주고 자기 잘났느니 자만심,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등 이 점에서 말이에요. 점에서 우리가 아주 귀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종이 했어요. 선생님들 오래 두고 간직하시라고. 자, 이거는 하나는 가로 사진이고 하나는 세로 사진이니까 사진 왼쪽 오른쪽을 보실 때 옆으로도 보고 위아래도 봐야 돼요. 세로로 난 사진은 칠레에 있는 사막입니다. 그리고 가로로 난 사진은 무슨 국립공원 같은 데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 받으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 하늘을 올려다보면 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빛이 하도 많아서. 그렇죠? 이 지구상에는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서 올려다보면 저녁 때 이런 게 육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육안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두 눈으로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면 이런 걸 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다큐멘터리 만든 것 중에 한 10년 전쯤인가 다크 소사이어티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은 제대로, 인터내셔널 국제 다크 소사이어티. 이게 뭔가 하면 이 도시에 가로등 같은 거를 사방으로 번지게 하지 말고 딱 요 갓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필요한 데만 이렇게 하고 좀 줄이자는 거예요. 도시의 불빛들을. 이 도시의 불빛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하늘을. 이런 하늘 이렇게 보려면 우리 이제 한 하루 이틀 운전하고 가야 돼요. 사방 도시 없는 사막 한가운데로. 그러면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지금도. 보름달 있을 때 보면 안 되고 그렇겠죠 아마. 예, 그렇겠죠. 아니면 달이 없는 밤도 있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은하계가 보이는 거예요. 은하계가, 밀키웨이가. 이게 상상해 가세요. 이 죽여요, 안 죽여요? 야, 정말 이런 하늘을 우린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좀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도시가 없는 데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별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이런 은하계, 이런 별이 낮에도 사실은 우리 하늘 위에 있는 거예요. 낮에도. 해가 있어서 안 보일 뿐이지. 어두우니까 별이 빛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머리 위에 이런 하늘을 이고 살아갑니다. 근데 낮에는 해 때문에 못 보고 밤에는 도시의 불빛 때문에 못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보면 우리가 이익 받는지 손해 받는지 정말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그랬죠. 전기의 발명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말도 있어요. 전기가 발명돼서. 좋은 점도 많지만.
자, 우리가 그걸 보았으니까 이거 아주 멋진 시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썼나? 네, 이거 아주 멋진 시인데 내가 누굴 지적할 거야. 누가 자발적으로 읽고 싶은 분 있으면 손 드시고 이러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별 얘기를 하니까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다 읽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찬란한 하늘의 별, 이 찬란한 하늘의 별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는 그 별은 더 이상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 빛이 수억 광년 동안 우리에게 오는 동안 그 별은 이미 그 자리에서 멀어진 겁니다. 천문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가 정말 맞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마지막 줄이에요. 살아있는 존재는 어딘가를 향하여 신호를 보낸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딘가를 향하여 신호를 보내면서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살을 생각한다면 그는 신호를 보낼 때가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가 자살을 꿈꾸는 것인지도 몰라요. 아프리카 사막에 어떤 특정한 딱정벌레가 있어요. 이건 제가 동물 거기에서 본 거니까 싫어합니다. 딱정벌레를 비틀이라고 그러죠. 비틀스가 그거 아니에요. 비틀. 비틀이 뭐예요? 딱딱한 걸로 둘러싸인 이렇게 새까맣게 생긴 요거 딱정벌레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특정한 딱정벌레는 어떻게 하냐 하면 땅바닥에 대고 꽁무니로 일생 신호를 보낸답니다. 그러면 행운의 딱정벌레는 돌아오는 회신의 소리를 듣고 서로 두들겨가면서 만나게 될 테고, 어떤 불운한 딱정벌레들은 일생 신호만 보내다가 돌아오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짝을 만나지도 못하고 일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혹시 누가 그 치고 딱딱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대답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아무도 듣지조차 못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죠.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아주 애련하게 슬프게 살다가 죽은 아름다운 영혼 화가 빈센트 반 고. 예술가들도 결국은 불특정 어떤 누구에게 신호를 보내는 건지도 몰라요. 자기의 그림으로, 자기의 창조로. 이것도 오늘 특별한 행사십니다. 이게 빈센트 반 고흐의 가장 인기 있는 작품 중에 몇 개 안 되는, 그러니까 작품 다 좋은데 한 손가락으로 한 손에 꼽히는 몇 안 되는 최고로 사랑받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이거의 제목이 Starry Night이에요. 별 가득 빛나는 밤. 자, 그러니까 예술품이 완성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예술품이 완성되는 순간은 붓을 놓을 때, 남에게 보는 사람이 아까 감명을 사인할 때, 화가가 사인할 때, 선생님 뭐? 보는 사람이 감명을 가졌을 때.
모든 예술 작품의 완성은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가 붓을 놓을 때, 사인을 할 때, 뭐 빙점을 찍을 때 그때가 아니고 그 예술품을 대하는 사람이 가슴에 와닿을 때, 그 예술품을 대하는 사람의 가슴에 와닿을 때 그때가 예술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멋진 명작을 그렸는데 아무도 안 봤으면 그거는 미완의 작품입니다. 누군가가 그걸 볼 때 느낌은 다 다르겠죠. 보는 사람마다 누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누구는 저렇게 받아들이고 어쨌든 보는 사람의 마음에 왔을 때, 다 가슴에 와 닿았을 때 그 그림은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소설가의 소설은 그럼 언제 완성되겠어요? 감동받고 안 받고는 뭐 사람마다 독자가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 그 소설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명작과 인생이 닮은 점, masterpiece, 명작과 인생이 닮은 점은 뭘까요? 명작과 인생이 닮은 점은 미스티리어스하다는 점이라는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모나리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사의 그 여인의 미소가 저게 뭐 좋아서 미소 짓는 건지 뭐가 좀 기분이 모르겠잖아요. 보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가장 이 격이 낮고 품질이 제일 낮은 예술품이나 혹은 인생 혹은 사람이나 우리 그렇잖아요. 다 알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재미없는 거예요. 사람도 좀 서로 모르는 게 남아있을 때 어떤 호기심이 다 알아버리면 그 다음에 아무 흥미도 없고 뭐 더 새로운 게 없잖아요. 어느 작품이건 10명이 쳐다봤는데 똑같이 저건 저거네. 그 작품 명작이 될 수가 없어요. 명작은 10명이건 100명이 쳐다봤는데 다 느낌이 틀린 거예요. 어느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느 사람은 저렇게 보고. 그래서 명작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알 수 없을 때. 전에 우리 얘기했죠. 리오 부스칼리아라고 USC 대학에서 사랑이라는 과목을 정식으로 가르친 유일한 전후무했던 사람. 한 몇 년 전부터는 하버드 대학에 행복과가 있어요. 행복과. 정규 과목의 제목이 행복이에요.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몰라요. 예일 대학에도 행복과가 있어요. 여자 이 정신심리학자가 교수가 가르치더라고요. 텔레비전. 이 얘기 잠깐 하기 전에 영국에 이 내각 그거 중에 하나, 뭐 외무부, 법무부, 국무부, 영국의 그런 정부 부처 중에 loneliness 부처가 생긴 거 아세요? 최근의 일이에요. 정부 부처가 외로움 담당 부처가 생겼어요. 외로움 담당 부처가. 큰일 났네. 전 세계 추세예요. 예일 대학의 그 여자가 에먼 포어라는 아주 유명한 인터뷰쇼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의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정규 과목의 강의가 하도 인기가 있어가지고 수천 명이 등록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게 다른 강의 진행에 방해가 돼서 학교 측이 그걸 없앴대요. 말이 됩니까? 예일 대학이 뭐 170년인지 80년의 역사래요. 그러니까 아이비 전에 얘기했지만 담쟁이 굉장히 많겠죠, 벽에. 그 몇십 년 역사의 예일 대학에서 수강생이 제일 많은 클래스랍니다. 그게 해피니스가. 근데 너무 많아서 혼란하고 다른 그 강의 진행에 방해가 돼서 없애버렸대요, 학과를.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서 팟캐스트라고 하시죠. 팟캐스트. 개인들이 하는 방송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가 오늘부터 팟캐스트를 시작한답니다. 그 팟캐스트의 제목이 해피니스 랩, 해피니스 연구소예요. 그러니까 그 강의실에서 못 듣는 친구들이 이제 24 아무 시간에나 셀폰으로 들으면 돼요. 그 똑같은 교수의 그거를. 그래서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예일 대학교 안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3분의 2가 외롭답니다. 인간적인 관계도 너무 부족하고 전부 이러잖아요, 요새. 이건 하는데 인간적인 직접 만남이 없는 거예요.
다 외롭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니까 그 강의가 그렇게 인기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인터뷰에 그 심리학자가 누구를 인용하느냐 하면 미국에 처음으로 ATM 자동 인출기를 기계를 처음 발명한 사람의 얘기가 인터뷰로 나오더라고요. 남자더군요. 그게 벌써 한 20년쯤 됐대요. 이 자동 인출기 나온 지가 그렇게 벌써 오래됐나 봐요. 뭐 요새 그런 말도 있다면서요. 아버지들이 자녀한테 사랑을 못 받고 그래서 이제 한풀이를 아버님들이 하는 얘기가 자녀한테 그런다면서 넌 내가 ATM으로 보이냐? 내가 자동 인출기가요. 자동 인출기를 처음 만든 사람의 얘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맨날 그 20년 전에 자동 인출기 처음 발명할 때 은행에 가서 텔러들한테 줄 쫙 서가지고 텔러한테 가서 하는 게 결국 90% 이상이 수표 입금하고 캐시 좀 현찰 받아갖고 나오는 게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기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발명한 거예요. 자동 인출기를. 잘 보세요. 우리가 자동 인출기 나오기 전에는 주유소 가면 어떻게 했죠? 차를 딱 하면 거기 사람이 딱 나오면 창문 내리고 fill her up. 만땅 채워주세요. 그런 사람 없죠? 이제 하나도. 직접 우리가 다 내려서 넣잖아요. 그렇죠? 그 은행도 그렇고 마켓도 요새는 사람 없이 직접 셀프 체크아웃 하는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사람이 직장도 안 가고 재택근무하는 경우에 하루 종일 업무 다 보고 일상 필요한 거 은행이랑 뭐 주유소, 마켓 다 가고도 한 명도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기계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편리해진 세상에 우리가 뭐 물을 기르러 갑니까? 우물에? 아니면 개울에 빨래를 하러 갑니까? 이젠 빨래기, 세탁기, 뭐 디시워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대가 왔는데 편리한 시대가 왔는데 이렇게 우울증이 많은 시대가 없었어요. 이렇게 조급증이 많은 시대가 없었고 지금 미국 사람들의 70%가 약을 끼고 산답니다. 최소한 한두 개. 어떤 목적의 약이건 전 약 아직 하나도 안 먹고 살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행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죠? 되게 편리해진 세상을 살면서. 자, 그럼 우리의 관계가 왜 이렇게 요새 사방 이렇게 삭막해지고 멀어지고 헤어지고 고독하게 홀로들있고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요. 스마트폰 주범 중에 하나예요. 근데 스마트폰은 기계입니다. 선생님 잘 보세요. 기계나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해가 될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약도 무리하게 복용하면 독이 되고 독도 적절하게 먹으면 약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거는 잘 보십시다. 이거 잠깐만 지우고 하십시다. 이 세상의 모든 거는 우리가 사용하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용하기에. 칼을 엄마가 사용하면 맛있는 요리가 나오고 강도가 붙잡으면 살센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를 우리가 잘만 하면 아주 편리한 기계가 되는 거고 술 먹고 잘못하면 살인기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우리 항상 하는 얘기죠. It's not what, it's how.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라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느냐. 말도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하면 사랑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이 하면 욕으로 들리잖아요. 정말. 그리고 이 총기 우리가 좀 규제하고 싶은데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이론을 하는 거예요. 아, 왜 딴 데 혼자 사는 사람들 자기 방어할 정장 방어할 이거 없어. 총 나무래지 마.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총기 규제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It's not what, it's how.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이런 아주 멋진 말이 있어요. 또 You can, 이거 U를 줄여서 그냥 하나만 합니다. 뭐 YOU 쓸 필요 없죠. You can make it work for you.
이게 너를 위해서 이게 다 줄입니다. 이제는 이제 선생님들도 좀 이게 다 뭐 FOR, YOU 이럴 거 없잖아요. 그냥 for you 하면 그게 아니에요. 다 너를 위해. You can make it work for you, or work 뭐 요거 work가 와도 되고 안 해도 되고 work against you.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석해 보세요. 이거 쉽잖아요. You can make it work for you or make it work against you.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니죠. 할 수 있게 안 할 수 있게 아니라 work for you 하면 뭐예요?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He's working for me. 저 사람 누굽니까? 내 직원이에요. He's working for me.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내 원수는 뭐예요? He's working against me. 저 놈은 날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놈이라고요. 너 나한테 반대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부시가 9/11 그때 그 대참사 이후에 전 세계에다가 공포했죠. 나라들한테 공포한 겁니다. 그때 테러리스트를 너희가 감싸고 있거나 하면 나 너희 나라를 또 칠 거야 할 때 전 세계 국가들한테 조지 부시 대통령이 9/11 그 고층 빌딩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비행기 폭격받고 3,000명 죽었을 때 전 세계에다가 어떻게 공표했죠? You are either with us or against us. 여기서 us라는 건 아메리칸입니다.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Are you with us? either는 너도 이거 안 돼. Are you with us or against us? 당신 나라는 너 우리 미국 편이야? 아니면 우리의 반대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야 너 내 편이야? 내 반대편이야? 한테 쉽게 물어요. Are you with me? or are you against me? 너 나와 내 편이야? 아니면 against야? 내 반대편이야? 아주 심플하잖아요. Are you with me? or are you against me? 넌 내 편이야? 아니야? 내 편이야? 반대야? 똑같은 거예요. You can make it work for you or you can make it work against you. 선생님이 아까 셀폰 때문이라고 하셨죠? 셀폰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에 아주 유익한 이기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나를 망치는 기가. 셀폰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사용하는 사람이죠. 법도 그렇잖아요. 법도 제대로 운영하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 독재자나 이런 놈들이 나쁘게 이용하면 법 때문에 우리는 선량한 사람이 죽어가요. 약이건 독이건 법이건 기계건 제도건 무엇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해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Work for me or work against me. 관계가 왜 무너질까요? 대화의 단절. 예. 그리고 우리 얘기했죠. 대화가 되려면 좀 비슷해야 된다 그랬죠. 비슷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의 단절. 그 대화의 단절은 뭐예요? 대화가 단절됨으로 해서 커넥트. 소통이 안 되는 거, 연결이. 그것도 맞아요. 또 제가 생각하는 답은 딴 게 있어요. 우리의 관계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요? 그리고 특히 결혼하고 나면 다 불만이 쌓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지금 단 맥클레인의 빈센트 이 가사 하다가 얘기가 옆으로 잠깐 빠졌는데 왜 그럴까요? 법륜 스님의 얘기를 빌자면 우리의 관계들이 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내가 먼저 주기보단 또는 내가 준 것보단
더 많이 받으려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의 문제가 뭔가 하면 다들 상대 잘 만나서 횡재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법률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횡재했다면 상대는 손해본 거예요. 내가 횡재했다면. 그렇죠? 또 법률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배우자가 없대. 나보다 나은 배우자를 찾으니까 없지. 내가 좀 미치려면 세고 센 게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쫙이 없다 한대요. 쫙. 내가 요만큼 일하고 이만큼 받으려니까 쫙이 없지. 내가 이만큼 일하고 요만큼 받겠다 하면 쫙은 넓는 게 쫙.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는 욕심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결혼할 때도 나는 요만한데 이만한 상대를 원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요만한 상대가 또 이만한 상대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 미쳤다고 생각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옛날에 어느 시골의 아침에, 산골 마을의 아침에 새벽에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누구 하나를 배웅하기 위해서. 누굴 배웅하느냐? 아주 잘생긴 젊은 청년이 길을 떠나요.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이 좁은 산간 마을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완벽한 여자를 찾아가지고 아내를 맞아서 데리고 돌아와서 행복하게 우리 같이 살 겁니다, 여러분들과. 아, 그러게. 아, 꼭 그래야 되네. 빨리 좋은 여자 찾아서 오게나 하고 다 축하해주고 새벽에 떠나보냈어요. 산골에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친구가 간간무소식 돌아오질 않는 거야.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초로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마을로.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할 거고, 그때 이 남자를 기억하는, 청년 때 이 남자 떠나보낸 걸 기억하는 마을 사람들이 다 말이야. 아이고, 반갑네. 이게 얼마만인가? 그래, 완벽한 여자를 찾았는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 뭐 찾았겠지. 찾았대. 찾았대요? 근데 왜 혼자 왔어? 그러게. 맞죠? 왜 혼자 왔대? 예, 찾았습니다. 딱 한 번 완벽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아, 그래서 어찌 됐는가? 그 여자도 완벽한 남자를 찾아다니던 중이더군요. 완벽한 남자 찾아다니던 중이에요, 그 여자가. 자기는 그 여자 눈에 완벽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완벽한 걸 찾는 걸, 나는 완벽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깨달은 게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아, 이거다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중대한 부문의 유정 선생님 어디 갔어요? 화장실? 아이고, 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야지. 아이, 잠깐만. 요 얘기만. 갔어. 화장실 갔어. 엄청 급하신가 봐. 앞부분의 화장실들 다 해결하라고 내가 그러는데. 아, 오늘은 그 얘기를 안 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었죠. 순금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스털링 골드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스털링 골드. 순금. 제가 몇 년 전에 깨달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상대로부터, 어떤 대상으로부터 뭔가든 가치 있는 무엇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100을 줘야 돼요. 100을. 나의 100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나는 7, 80만 주고 상대로부터는 100을 받겠다. 이래서 다 지금 우리가 미친다고 생각해서 관계들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연인 관계건 무슨 관계건 간에, 직장이건 친구건 뭐든 간에 내가 우선 100을 줘야 돼요. 내가. 그런데 100을 주면서 내가 100을 줬으니 저기도 100 주겠지. 꿈깨야 돼요. 내가 100을 주고 저쪽에서 한 7, 80만 준다, 내게. 이거 이익 남은 장사예요. 그런데 7, 80은커녕 50도 안 주거나 도리어 오해를 해가지고 나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유정 선생님. 예. 네, 선생님 때문에 다시 한번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데 우리가 누구로부터 가치 있는 무엇을 조금이라도 받고자 하면 먼저 할 일이 내 100을 줘야 돼요. 내 100을. 내가 7, 80만 주면 상대에서 100이 온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내가 7, 80만 주면 상대가 나한테 7, 80도 못 받아요. 잘 보세요. 이게 인생 계산법인데 내가 먼저 100을 무조건 줘야 돼요. 얼마가 나한테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는 채로 100을 무조건 줘야 돼요. 나는 가진 모든 걸 순금을 줘야 돼요. 순금을. 스털링 골드를. 남김없이. 그러면 잘하면 7, 80을 받아요. 잘하면. 아니면 50이나 뭐 30을 받거나 꽝 밑지는 장사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100을 줘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100 이하에 7, 80만 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린 먼저 줘야 돼요. 그것도 순금을 줘야 돼요. 순금을. 그리고 기대는 하지 말아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도 올 겁니다. 순금을 줬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100을 받는다? 그리고 특히 내가 먼저 100을 안 주고 100을 기대한다? 이건 정말 아인슈타인 이게 뭐 정신병 초기 증세. 이게 정신병 초기 증세예요. 100을 먼저 안 주고. 중생의 마음이고요. 바라는 건 중생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중생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그만큼 하고서 베풀고 받을 생각하는 건 현인의 마음이고. 그렇죠. 우주상 보시는 보살의 마음이고. 그런데 우리가 마음고생을 좀 덜하고 살려면 이런 걸 터득하고 실천을 하면 좀 덜 끄달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다 편하자고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현인 되고자 내 편하자는 거예요. 이게 내 편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도나 진리에 앞서서 이게 현실적인 터득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허황되게 남에게 기대하고 실망하는 일이 없어지잖아요. 이걸 터득하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직히 살자, 뭐 남을 위해 살자, 그게 뭐 부처님 가운데 또막이 되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속이 안 아프고 그렇게 살아야 잠이 잘 오고 똥이 잘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용서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는 건 남을 위하거나 현인이 되자는 게 아니고 그래야 우리의 일상이 편한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그참 맨날 찡그리고 맨날 실망하고 맨날 화나는 거죠. 이런 걸 터득을 할 때 우리의 삶이 편해지는 거기 때문이에요.